풍선효과가 나왔는데 다른 제한이 없는 거예요. 10월에만 26건 거래가 한 평수에서만.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다 차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아마 이 정부가 지금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 상승의 흐름을 좀 그동안 못 갔던 지역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구조로 내년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완전 찬성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보고 떠나라. 안녕하세요. 부동산 쿨TV의 이걸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그 시장의 가격들은 뭔가 좀 집중을 해야 될 때긴 한데 사람들의 마음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저 그거 요즘 너무 많이 한 1, 2주 그렇게 되게 많이 느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손 발을 다 묶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지금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강제적으로 안 하게 된 뭐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대형 유튜버들은 잘 모르겠는데 뭐 한 저도 이제 막 10만 미만이고 막 규모가 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실시간에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은 시장의 심리들이 딱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위너가 될 수 있는 그때가 상황이 기회죠. 있다. 기회. 네. 그죠? 그리고 오늘도 뭐 이 뉴스를 좀 보니까는 지금 우리 토호제 신고 때문에 약정을 하면은 신고로 안 올라오잖아요. 계약한 게 계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토호제가 10월 20일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거의 3주 되면은 토호제 약정된 게 이제 신고 계약 거래로 이제 올라올 건데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조금씩 올라올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물론 둔화가 된 거는 맞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격이나 거래량들이 어떻게 또 올라갈지 이런 것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실거래 신고도 지금 이게 빨리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이기는 게 뭐 그 언론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토지거래 허가 그 처리 업무 담당할 직원이 공무원이 부족해요. 공무원도 부족하고 또 처음 한 사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모르고 버벅거리고 막 이래서 막 그 기준도 다 다르고 뭐 이제 그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 못 쳐내는 거죠 일을. 그러니 네. 이게 뭐 원래는 뭐 우리가 이제 2주 정도를 보는데 2주가 아니라 뭐 한 달 반 넘어가는 그런 지금 누적이 되면서 좀 늦게 이게 허가 나오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번에 6.27 대책도 그렇고 뭐 좀 대책들이 좀 굵직굵직하게 나올 때마다 토제 신고 해가지고 그 약정을 하고 신고한 기간이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또 더 예민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뭐 예민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거 일 처리를 못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구에 한 명인 그런 구도 있어요 서울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여러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너무 이 갑작스럽게 규제를 세게 하면서 준비 안 된 규제책을 확 내다 보니까 여러 개적의 지금 부작용들이 굉장히 난무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난무한 상황입니다. 네. 예. 아이고, 뭐 아무튼 지금 시장 분위기도 참 아쉽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심리의 분위기도 좀 아쉽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아쉬울 때일수록 조금 더 힘내서 그럼요. 또 사람들이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대표님하고 오늘 또 쿨TV 와서 방송하니까 즐거운 기분입니다. 네. 저도 즐겁습니다. 제가 조금 저의 이런 방송에 대한 부담들을 좀 전가시킬 수 있잖아요. 네, 저에게 묵직하게 뭔가 온 것 같아요. 방금. 왔습니까? 왔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방송할 건데 많은 분들이 또 좋은 인사이트를 우리 유선영 대표님을 통해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현재 지금 규제 지역이랑 비규제 지역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좀 따로 또 다른 축으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들이 들고 있는데 실제로 풍선 효과들이 얼만큼 또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두 개의 지역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매매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 지역들이나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이제 두드러지는 것은 비규제 지역
지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10월 15일 규제 발표가 난 날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굉장히 발빠른 이제 투자 수요들이 네. 이제 비규제가 뜨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규제가 아닌 지역들을 규제가 아직 완전히 걸려 있기 전, 그러니까 토어제가 묶이려면 19일까지는 거래가 네. 가능했었는데도 그 전부터 15일부터 가서 이제 뭐 가장 대표적인 지역들이 동탄, 그리고 뭐 이제 구리 많이 나오고 있는 구리, 그리고 이제 틈새로 많이 나오는 이제 안양 만안구라든가 기흥, 이제 용인의 기흥구라든가, 그리고 뭐 건선구도 지금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 지역들과 더불어서 지역별 그 대장주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도 운정 신도시 전체가 다 에너지가 강하게 지금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핵심 지역에 있는 이제 뭐 힐스테이트라든가 프루지오, 아이파크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또 저쪽에 그 일산의 원시티 일대 뭐 꿈의 그린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다른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의정부도 최근에 굉장히 좀 물건들 가지고 고생하시던 분들이 거래가 좀 나와서 정리가 되시는 분들이 좀 쏙쏙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보면은 틈새로 움직이시는 그 비규제 지역의 흐름을 빨리 찾아서 움직이시는 투자 수요들이 굉장히 먼저 선 진입하신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뭐 거래가 많았던, 오늘 제가 보니까 일단 거래 신고 확인된 게 10월에만 만안구에 있는 이제 프레스티아, 안양역 프레스티아가 아닌가요? 안양역 메가트리아. 이름이 헷갈리네요. 예. 메가트리아가 보니까 10월에만 26건 거래가 한 평수에서만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가격이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뛰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확실하게 풍선권을 이동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또 그 사이사이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다 차분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론에서 지금 규제 지역만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규제 지역 거래 신고 나오는 거는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허가 이미 신청 들어가서 이제 이제 거래 신고 된 것들은 지금 계속 토어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전에 토어제였으니까 계속 거기는 어차피 토어제였기 때문에 규제 전에도 계속 그 신청 들어갔던 거리 실거래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지금 신청 들어가면 실거래 신고 안 되잖아요. 물론 나온 것도 있어요. 염창동이나 이런 것들은 벌써 나온 이제 거래 신고가 된 것도 있어요. 되게 빠르게 된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은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 신고만 내용만 가지고 강남 3구만 뭐 그리고 가격이 올랐대. 이미 그 지역들은 규제 전부터 거래 신고가 계속 됐던 곳들이잖아요. 거래가 허가를 받던 곳들이니까 높은 가격에 거래가 계속 되고 있는 중이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토어제로 묶인 다음에 나오는 거래들은 많지도, 지금 실거래가 나올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지만 나왔다 하더라도 규제가 있은 다음에 나온 것들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물건들이 가능성이 많죠. 뭐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물건들이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이것만 받고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맞지 않는데, 이제 언론들이 그런 걸 놓치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정정을 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지만 비규제 지역이 아닌 규제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지금 뭐 강남 3구나 이런 지역 보면은 조금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이었던 뭐 강남에선 자곡동, 세곡동, 또 뭐 이제 풍납동이라든가 이런 그 송파나 강남권에 좀 약간 그동안 가격이 많이 안 갔던 곳들이 확실히 거래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싸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기 강남이 그래도 이 가격이라면 하고 접근하신 분들이 있고, 용산도 보면은 지금 구축들, 뭐 구축 아파트들이 좀 상대적으로 도원,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레미안. 리버일, 삼성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거래가 조금 더 나온 게 보여요. 전통적으로 이촌동, 동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이 아니라 그렇죠. 마포에 붙어 있는 이제 그렇죠. 도원동이라든지 맞아요. 네. 뭐 산호 아파트 위에 있는 아파트네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거죠? 지금 가격이라기보다 거래가 어쨌든 그쪽은 일단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 그리고 규제 지역 안에서도 예를 들면 실수요자들 많은 곳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노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지금 완전히 그전과 비교해서 완전히 얼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에 뭐 영등포라든가 그리고 동대문구도 비교적
그래도 관심 꾸준하게 그전만큼 막 에너지가 넘치진 않더라도 너무 조용해요는 아닌 것이죠. 너무 조용해는 아닌 거고 뭐 신길 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저쪽에 은평 같은 경우 백년산 쪽도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계속 찾는 지역들은 꾸준하게 아주 막 활발한 거래가 일어날 환경은 아니지만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강제적으로 실수요장으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네.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무주택자분들은 아직까지도 LTV 기준이 70% 유지가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무겁지 않은 물건이라면은 대출을 좀 일으켜서 집을 사기에는 아직도 유리한 조건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꾸준하게 지금도 거래의 문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전만큼 막 에너지가 막 넘치고 뜨겁고 이렇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약간 면목을 유지하는 분위기. 그리고 성동구에서도 왕십리 쪽이라든가 이쪽은 그래도 비교적 관심의 어떤 그 문의들이 꾸준하게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비규제 지역만 지금 계속 좋은 건 아니고 규제 지역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그동안 가격이 많이 못 움직였던 지역들은 흐름을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강동이라든가 뭐 마포의 핵심 지역 단지들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정말 조용한 좀 모습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은 많이 올랐었고 에너지를 많이 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좀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지금 시장 흐름이 그냥 우리가 규제가 나와서 모두 완전 조용해 이건 아니다. 다만 이제 투자자들의 손발을 묶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그분들은 지금 좀 가만히 상황들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야,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 같네요. 실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가져가고 있다. 그쵸. 그리고 네. 지금 규제 지역에서 오해를 하는 게 규제 지역에 당연히 거래가 많이 나온다. 토호제가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예전에 뭐 약정한 게 지금 계속 신고로 나올 수밖에 있죠.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강벨트 중에서 조금 급하게 올랐던 지역들은 약간 쉬어가는 장세들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주춤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금액대가 조금 작은 중하급지도 전망이 좋다면은 좀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그쵸. 많이 네. 이제 들게 하네요. 근데 지금 뭐 실질적으로 좀 하급지 중에서 좀 많이 움직이는다고 판단되는, 그러니까 가격 말고 거래량이. 거래량이요. 예. 지금 어쨌든 노원이 거래가 그래도 꾸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그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간 것들은 네. 부동산 서울시의 정보광장 쪽에서 이제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는데 네. 노원구하고 성북이 지금 거래 토어제 신청 들어간 물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맞아요. 거기가 많고 또 어쨌든 간에 좀 실수요자분들에게 조금 어필되는 은평구라든가 관악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이 상대적으로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간 곳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래도 비교적 아직까지 접근이 가능한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적은 그런 물건들은 실수요자분들, 실거주 하실 분들이 매수에 대한 계속 그 계약을 거래를 진행하려고 신청을 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네. 관악이나 이런 데 두산 아파트나 좀 네. 전통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조금 언덕이 있지만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역세권에 가까운 두산이나 이런 거는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올랐다는 기준이 사실 마포의 대장주들하고 비교해 보면 마포는 전고점 제발의 대비 피지. 30% 이상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따져 보면은 이제 전고점 수준 거의 들어올랑 말랑 이 정도 단계라면은 네. 올랐다고 보기에는 사실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성동이나 마포나 강동들도 보면 구축들도 다 20% 올랐죠. 이렇게 이상 네. 올랐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뭐 뭐든지 20%라고 할 수 없지만 거의 한 전고점을 한 10% 이상은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이제 하는 사실 수순에 들어왔을 때 이 규제가 들어온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뭔가 집이 필요한 상황이고 뭐 전세도 지금 물건이 없고 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전세값이 계속 올라간다면 하는 그런 심리적 불안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을 지금 사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고 그게 이제 비규제 지역 집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해서 수요가 이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풍선 효과 얘기를 하셨는데 풍선 효과 나오는 지역이 좀 많이 나온 데가 이제 만안구라든지 구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동탄 이제 네. 역세권 중심으로 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들 주변으로 이제 퍼짐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풍선 효과가 나온 지역들도 우리가 진입을 해도 아직까지 괜찮은지. 아직까지 괜찮죠. 아직까지요? 네, 아직까지 괜찮다고 보는 네. 게 뭐 일단 예를 들어서 동탄 같은 경우에도 대장 아파트들은 뭐 시세가 많이 이제 회복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핵심 지역이나 강남의 상승폭 이런 걸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아직까지는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또 핵심 대장주가 그만큼 가면 아직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그 주변으로 번져가는 그 흐름을 지금 딱 잡을 수 있으면 꽤 괜찮은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실 환경이고요. 그래서 뭐 동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탄 이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시범단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지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다가 지금 호수 쪽으로 좀 이제 이동을 좀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덕양구, 그러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는 사실 그렇게 인기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실수요자분들이 움직이면서 삼성 원흥 일대 말고 도래울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지금 거래가 많아요. 도래울은 그래도 입지가 저는 좋은 것 같은데. 괜찮죠. 왜냐하면 GTX 조금 있으면 GTX 들어오고 거고. 하니까. 네. 그래서 예. 그렇게 그런 지역들은 지금 이제 입지도 괜찮은데 호재도 있는데 가격이 아직까지 많이 눌려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곳들은 속속들이 매수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바닥은 볼 수 없구나라고 생각되는 단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서울 경기권에서 다 나오고 있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인천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인천도 지금 조금 움직이던데요. 인천 연수구나 움직여요. 이런데. 네, 이제 인천도 원래 인천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가격이 좀 움직이라고 저는 보고 있었는데 인천 지금 보면 거래량도 지난달보다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 9월보다 10월이 이미 거래량이 더 올라갔고 그리고 시세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전세는 계속 오르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특히 인천에서 말씀하신 연수구의 뭐 송도라든가 또 이제 핵심 그 인천의 어떤 호재를 많이 안고 있는 부평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호재도 있고 어떤 변화도 기대되는 상황인데 가격이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착하죠. 이제 저기를 들어갈 타이밍인가라고 생각하는 이제 어떤 비규제 지역에 대한 그 메리트가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도 역시 지금은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확인이 된다. 네, 좋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략을 또 짜는 건 좀 어떨까요? 만약에 이제 풍선 효과 방금 이제 동탄 같은 경우도 동탄 역세권에서 호수로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고양도 인기가 조금 부족했지만은 뭐 도래울이라든지 삼송, 뭐 지축 쪽 뭐 이런 쪽으로도 그렇죠. 좀 가고 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구리에 있는 애가 이제 처음에 저기 대장 아파트를 움직이고 이제 나중에는 별내 그쪽도 별내 쪽으로도 쪽. 움직이잖아요. 네. 별내 그렇죠. 쪽도 움직이고 남양주가 빠졌네. 제가 빠뜨렸네요. 남양주 같은 경우 저는 남양주 되게 좋은 좋죠. 기회라고 좀 보거든요. 남양주도 지금 거래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지구 같은 경우도 9호선 라인에 호재가 맞아요. 있으니까는 네. 거기가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렇게 지금 풍선 효과가 간데도 아직까지 대장 외에 구축들도 기회가 있는데 그 다음에 넘어갈 곳들도 예측이 좀 되는 것들이 면목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도 그렇죠. 괜찮은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현재 상황들을 가지고 시장을 자꾸 읽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부동산 시장도 양극화다. 그래서 강남만 오른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이제 한강벨트로 말이 바뀌었어요. 강남 말고 한강벨트만 오른다. 근데 한강벨트가 다 오르니까 이제는 그 주변부에 올라가는 것들이 막 흐름이 좀 나오고 있던 중이었고요. 근데 그렇게 막 뜨겁게 열기가 막 다 번져나가는 와중에 사실 규제가 떨어진 건데 여전히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는 뭐 만안구라든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곳들이 그 흐름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수남의 장세로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흐름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정책이. 그래서 당연히 지금부터 이제 그런 지역들도 물론 우선순위는 있겠죠. 먼저 핵심 지역의 뭐 대장단지 상품성 우수한 물건이 먼저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많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물건들하고 비교해 보면 저기와 격차가 너무 벌려졌다라고 생각될 때 그 다음 차순위 선택하실 분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그럼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비규제 지역에서 올라간 시세를 규제 지역 물건들이 또 받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양의 만안구에 뭐 메가트리아가 가격이 많이 뛰어 올랐어요. 그러면 동안구에 있는 어바인버스트가 가격 비교해 보면 우리랑 비슷하게 붙었는데 우리가 올라가야 될 차례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계속 연동되면서 시세 움직임이 뭐 상대적으로 지금 규제로 걸려 있는 곳들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는 가격도 안 올랐는데라고 생각하는 곳들이요. 그런 곳들이 비규제 지역과 가격을 또 연동해서 봤을 때 우리는 너무 반영이 안 됐잖아라고 생각되면 그 지역은 또 다시 오를 거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것입니다. 네. 그럼 두 가지 질문이 또 있는데요. 네. 전혀 시나리오랑 다르게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네. 그 일단은 규제 지역이 퍼지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해요. 그 네, 비규제 네. 지역의 풍선 효과가 그러면 전국 끝까지 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나홀로 근데 그렇죠. 그거를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좀 드는 거예요. 이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저는 좀 네. 수도권으로 약간 일단은 좀 한정을 짓고 싶고요. 이제 이게 포천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도 이제 우리가 좋은 교통의 호재가 있고 또 네.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좀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서울 아니라 이 전국적으로 뭐 지방 도시들도 다 가격이 올랐던 때가 있었는데 이거 규제가 계속 강하게 작동했을 때 뭐 이제 공시가 2억 이하 뭐 아파트 막 한동안 막 사람들이 막 매수하고 1억 미만 아파트 찾고 막 이랬던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한 지금 시기까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비교적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많은 지역들은 이제 시세 움직임이 좀 저는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상대적으로 입지가 아직까지 어떻게 흐름이 연결될 수 없는 자리들 있잖아요. 네. 말씀하신 좀 그 뭐 아파트도 굉장히 부족한 지역에 네. 갑자기 그런 지역에서 가격이 움직인다.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전국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뭐 부산이라든가 뭐 대구라든가 뭐 세종이라든가 이렇게 좀 굉장히 괜찮은 인프라를 자랑하는 지역들은 당연히 그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고 거기에 마침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뭐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에 굳이 무리해서라는 생각들이 드시는 분들은 그 안에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지방 도시들이 다 지금 가치 에너지가 막 화랑새로 갈 수 있는 환경은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20평대가 급하게 먼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어떤 좋은 입지들은. 그렇죠. 그러면 30평대랑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풍선 효과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렇죠. 30평대 또 올라가죠. 올라가고. 네. 근데 30평하고 지금 보면 용인도 보면은 30평하고 40평대랑 엄청 좁아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네. 40평이 또 기회가 되진 않나 뭐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순서가 오는 순서가 좀 더딜 수는 있죠. 대형 평수 이제 지역별로 다르지만 특히나 그렇죠. 이제 2, 30평대가 먼저 움직이는 곳들은 대형이 좀 늦게 가긴 하는데 맞아요. 가격에 붙는 타이밍이 된다면 대형을 선택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형이 움직일 타이밍이 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각자 이제 보시는 물건 또 나는 사실 대형 평수 선호했는데 난 절대 대형은 안 오른다 해서 안 할 거야 이런 관점은 아니라고 보고 좀 어느 정도는 그런 그 시세 흐름에 따라서 연결돼서 내 물건의 가치가 지금 오를 타이밍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좀 네.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풍선 효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얼마 전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풍선 효과가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실질적으로 또 수치상 부동산의 수치에도 풍선 효과가 명확하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얼마 전에 그랬어요.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네네. 너희들 규제 많이 그 규제로 너희들 좀 어떻게 할 거니까 조심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을 확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얘기한 지 하루 만에 이거 좀 막 민심이 안 좋으니까 조금 요거는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이나 해제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루 만에 신중론으로 선회를 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뭐 집값이 좀 예민하긴 예민한가 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럼 실제로 이런 규제의 방향들이 이런 식으로 규제 지역이 확대되거나 뭐 이런 방향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앞으로 이 규제가 풍선 효과에 따라서 좀 작동을 할 것인지 뭐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이번에 이제 요 멘트가 규제 확대한다라는 멘트는 굉장히 잘못된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제가 규제 지역을 전체로 묶음으로 인해서 이미 뭐 노원이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우리는
가격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규제했냐. 그 이제 그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6월에서 8월로 통계 데이터를 왜 뽑았냐. 7월에서 9월까지를 했었으면 우리가 안 걸렸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김인덕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 만약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해지하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또 확대하겠다. 사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분위기가 열기가 뜨거운 것 같으니까 네. 약간 엄포성 발언을 했는데 그거 아니야. 너 왜 말 그렇게 했니? 이렇게 좀 욕을 먹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을 빨리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도 이 규제가 너무 세서 이번 규제의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뭡니까? 풍선 효과가 나왔는데 다른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 한꺼번에 다 해버려가지고. 다 해버려서. 이거 여기를 했었으면 그 다음 여기를 이렇게 천천히 갈 수도 있었는데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저런 방법밖에 없는데 저 방법은 지금 쓸 수 없는 카드거든요. 너무 과하게 썼기 때문에 지금 쓰면은 뭐 정치적으로 따져보면 지방선거는 다 망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대책까지 썼는데 가격이 올라버리니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규제 지역을 예를 들어 토어제 같은 경우를 지금 더 넓히는 거는 어려울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규제 지역에서 뭐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네. 투기 과열 지구라든가 요거를 좀 추가해서 하나씩 조금씩 야금야금 이렇게 넣는 방식으로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래봤자 네. 못 막을 텐데. 그러니까 못 막게. 그러니까 이게 못 막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겁날 거예요. 함부로 지정하기가.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게 한꺼번에 막으니까 다른 대안이 없죠.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리고 네. 이거를 또 보세요. 11월 달에 만약에 이제 우리가 10월 15일 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1월 달에 또 한다고 또 했어. 그럼 그다음에 12월 달은 또 어떻게 해? 또 했어. 맞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번 규제 지역을 늘리면서 전국을 더 빠르게 맞습니다. 가격들을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지금 대안을 또 심리적인 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12월 달에 공급 대책 낸다. 대책? 이제 네. 그 얘기를 했는데 네. 12월 달에 공급 대책이 뭐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근데 공급은 뭐 우리가 다 아는 답인데 사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별로 맥힐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강한 뭔가를 주기가 어려운 좀 게요. 가서 좀 따져주세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부도 공급 안 한다고 한 정부가 없고 맞아요. 다 어느 정부도 공반됐어요. 다 열심히 공급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정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 부동산은 빵이 아니어서 못 만든다 이런 말을 했었던 정부가 바로 이 전에 문재인 정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급을 하고 싶어도 이게 될 수가 없는 게 빨리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오늘 해서 아무리 속성으로 뭐 만들었는데 치아밭을 만들든 뭘 만들든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지금 뭐 이제 여러 유휴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다고는 하지만 많은 정부가 그걸 다 시도하려고 했었지만 잘 안 됐거든요. 맞아요. 안 된 거는 그들이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안 되도록 자꾸 걸림돌이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뭐 그 빨리 한다고 해도 아니 바로 한다 해도 2, 3년 뒤에 공급일 것이고 바로는 또 안 돼. 2, 3년 뒤에 바로 될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결국은 저건 먼 얘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 지금 공급을 적절하게 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정비 사업 쪽을 열어줘야 되는데 정부가 또 그걸 지금 의도치 않게 이 토어지를 다 묶으면서 또 구제 지역으로 다 묶으면서 정비사업이 더 어려워졌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 저기에 함정에 본인들이 빠진 거예요. 그냥 일단 묶자 하고 묶어놓고 보니까 너무나 구멍이 많은 부작용이 너무 곳곳에서 지금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 잘 수습해서 막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러니까는 저도 생각할 때 이 공공청사를 예전에 오류동에 오류동사무소 위에 이제 청년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올려가지고 한 거 그런 거 몇 세대 못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 봤자요. 유휴부지 그것도 이제 지자체장과의 협의도 있어야 되고 되게 그 반대도 되게 심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제 들어오고 올 거죠. 그리고 또 더 웃긴 거 그린벨트 풀면 되는데 그린벨트도 안 푼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민간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도 이제 저번에 언급을 했더라고. 근데 인센티브를 주면 뭐 하나 사업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답이 없다. 공급은 결론은 참 네. 예, 어렵다. 그리고 저는 제일 속상한 게 뭐냐면 그 청년주택이라든가 이제 얘기하셨지만 역세권 이제 뭐 청년주택이나 뭐 이렇게 임대주택 짓잖아요. 네. 그거 보면 좀 너무 속이 상해요. 어떻게 속이 상합니까? 왜냐하면은 저 빽빽한 그 작은 집에 네. 이제 저렴한 임대료로 뭐 꽤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는 그 조건 때문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뭐 어떤 나의 자산을 더 이렇게 불려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안주하게 된다면 엄청난 손실이라는 거죠. 나중에 5년 뒤, 10년 뒤에 거기 살다가 장기 전세주택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나오면 이제 어디 가서 어디서 살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이제 답답하고 정말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조금씩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기회를 막 공공으로 자꾸 지어서 임대로 많이 지어서 박탈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좀 그런 게 답답해요, 사실. 이번에 용산 정부창부지도 저기 네, 맞아요. 의왕과천 그 국회의원 이소영 네. 국회의원이 뭐 2만 세대 넣을 수 있다. 그거 검토해 보겠다 했는데 그 동네를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죠. 근데 저는 또 오늘 상담을 했는데 상담하신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왜요? 받냐면은 그 자기는 집을 사야 된다고 10년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정부에서 공공주택 주고 자기는 용산에 들어가야 된다. 네. 정비청부지에 용산에 그거 하면은 거기 들어가. 지금 이제 6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10년의 시간을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정부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무조건 그게 정답이 아닌데 그거를 잡고 그거를 따라가다가 실질적으로 내가 은퇴하려고 하니까는 내 자산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정부가 따라오시오라고 하면은 정부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거를 따라가는 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이속이 있는지 아니면 2차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따지고 가야지 정부가 해주는 게 내 개인의 어떤 자산이나 내 어떤 그 재산들을 확보해주는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네. 그러니까는 좀 답답하다길래 저도 오늘 상담하는 답답한 마음들이 좀 생각이 맞아요. 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공급 얘기하지만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 네. 민정부에서 했을 때에도 그때 당시에 진짜 많이 질문 받았던 게 예를 들면 이제 고양이면 고양시 쪽에 생활재건이 이제 뭐 서울 뭐 이제 중심권에 있는 출퇴근 하시는 분이라면 네. 창내 신도시를 청약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창릉. 그때 발표했던 게 18년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2018년도 네. 3기 신도시 발표가 18년도에 만약에 그때 있는 자금으로 집을 샀으면 지금 2025년까지 가격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그때 그거를 기다려서 지금 창내 신도시에 지금 입주 몇 개나 하는데요. 입주 대기하는 것도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다 공공이죠. 그러니까 뭐 진짜 민간으로 해서 짓는 좀 좋은 집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정부가 얘기하는 어떤 공급이라는 거는 희망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아마 공급을 이렇게 해줄 거니까 기다려봐. 싼 집을 많이 지어줄게 라는 것인데 앞으로 인구도 자꾸 줄 텐데 외곽에다가 자꾸 집을 짓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은 그 집을 선택하는 것도 어떤 네. 부동산의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선택지는 아니고 이러다 보니 사실은 좀 적절하게 좀 빠르게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급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학습을 했다 보니까 학습 효과로 이 공급이라는 게 빨리 될 것도 아니고 된다고 해서 좋은 주택이 나한테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 공급에 대한 약발이 이제 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뭐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할 텐데 네. 카드를 너무 세게 썼던 이유로 네. 이번에 공급 대책 발표돼도 저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그쵸. 이렇게 이미 생각이 듭니다. 기본 스케치를 공공 주도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LH에서 시행한다고 했고 뭐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크니까 지금 저는 오늘 우리 유선영 대표님이라도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 게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가장 없는 시기인 것 같다. 지금 부동산의 움직임들은 아직까지 활발한데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졌다. 이때가 좀 좋은 기회인데 그렇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은 꼭 저는 집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럼요. 지금이 타이밍이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약을 하면은 공급 대책 뭐 좀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민간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규제 때문에. 그리고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계속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들까지도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 매매만 움직이냐, 전세와 월세도 움직이지 않냐. 그래서 이 전세와 월세 시장들이 지금 가격 상승이 좀 일어나고 매물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이 임차 시장이 규제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조금 얘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뭐 다 예상하는 가장 심플한 부분은 토어제니까 이제는 실거주하는 집을 사야 되고 네. 기존 임차가 있던 집도 실거주할 사람에게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임차 매물이 엄청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정부는 뭐 어쨌든 그 토지 그 임대가 들어가고 있는 물건들은 계속 거래될 수 있지 않냐라는 입장이지만은 문제는 지금 정부가 또 놓친 거 세금에 대한 문제인 거죠.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놨잖아요. 네. 내년 5월까지 팔아야 될 집들이 꽤 돼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집을 팔고 싶은데 임차가 들어가 있으면 집이 못 팔지 않습니까? 맞아요. 끼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 12월까지가 지금 임대가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면 내년 5월에 팔아야 되니까 집을 비우죠. 공실로 파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분들 돈이 없어서 그거 하냐고 하는데 의외로 돈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실 나오는 물건들도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사업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실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서 19년도에 임차 등록, 그 임대사업자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많이 했었어요. 주임사로 하면 이제 종부세에서도 합산을 배제해주고 양도세 중과도 해주고 있겠다. 그리고 거주택은 비과세 해줄게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아파트들을 세팅했던 게 한 18년부터 19년, 20년 초반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제 20년 7월인가에 다 엎었죠. 이제 아파트 등록은 아예 안 된다. 그리고 혜택 다 뺄 거야.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소급 적용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기존에 아파트 등록했던 물건들이 있는데 18년이면 이제 8년 임대가 의무 기간이니까 2026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2026년도에는 그게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많은 분들 이제 상담해봐도 이거를 처분을 하겠다는 분이 꽤 많으셨거든요. 다주택자 포지션 버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 좀 할까 막 한다는 분도 계셨는데 새가 끼어 있으면 못 파는 거예요. 네. 이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인데 자기가 들어가거나 비워놓고 파는 방법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가져가자. 어차피 잘 정리가 안 된다면 그러면 여태까지 5% 5% 상한 제한 걸어서 계속 조금씩밖에 못 올렸던 임대료잖아요. 확 올리겠네. 확 올리겠죠. 그러면 임차인들은 또 전세 물건들이 가격이 다 뛰는 거예요. 그동안 임대사업자 물건을 찾아가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게 세를 살 수 있었는데 네. 그 물건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제 그 전세값 다 뛰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지금 굉장히 구멍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전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세 수요가 또 동일한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신규 수요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신혼부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새로운 신규 수요들이 특히 지금은 이제 인구 구조상 신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점이에요. 30대 직장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타이밍이고 사회 네. 진출하는 세대가 지금 많은 타이밍이거든요. 2028년까지 좀 그런 구조인데 네. 그러면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30대들이 집 많이 사는 중인데 이분들이 집을 지금 살든 아니면 거주를 할 전세를 월세를 어딘가 가서 나와서 살아야 돼.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 받쳐주는 물건은 매매도 없고 전세도 없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단기는 전세 수요가 조금 약간 줄었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고 싶지 않은 거죠. 임차분들이 이동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여기서 재계약하자. 조금 올려달라는 대로 올려주고 전세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불안한데 집 알아보다가 괜히 우리도 어디 갈 데 없으면 어떡하냐. 좀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하고 이제 주인하고 얘기하고 나는 그냥 살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약을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갱신청구권 안 쓴 분들은 갱신청구권 쓰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임차 수요도 조금 움직여야 될 수요들이 조금 멈춰 있는 건 사실인데 전세 매물도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 수요가 들어오고 이런 환경이 된다면 전세값은 오를 수밖에 없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은 여러 우리가 지금 통계 데이터들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거는 아마 이 정부가 지금 제일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규제를 했는데 왜 매매를 규제했는데 전세 월세까지 다 뛰어버려. 이거 감당 안 되네. 약간 이렇게 될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일 심한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게 서민 주거에 대한 위협을 정부에서 만들었다.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양도세 유예 때문에 급하게 팔려는 사람들, 뭐 이제 그런 사람은 실거주로 또 하거나 이제 공실로 놔둬야 그렇죠. 되는 그럼 네. 전세가 좀 없어지고 임대사업자 물량 이제 2026년부터 쏟아지는데 팩 올려버리면 맞아요. 또 네. 이제 힘들어지는 거. 그다음에 네. 또 실거주 요건도 있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분양이라든지 이런 실거주 네, 요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은 또 임대 물량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또 올라가고 네. 집값이 또 불안하니까 임차인이 또 안 움직이고 이게 완전히 다 토제 있고 뭐 네, 지금 여러 개가 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전세의 수요가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서 문제가 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움직이면은 매매가가 당연히 움직여요. 네, 같이 당연히 작동을 하나요? 이게 이제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잠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잠실 지역도 그렇고 강남권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뭐 50%가 안 돼요. 사실 너무 많이 올랐죠. 이번에 매매 가격이 좀 뛰면서. 근데 매가가 뛰고 그래서 전세를 끌어가는 약간 형식으로 잠실권 아파트들도 보면은 수요도 많지만 그래서 이 갭은 큰데 어쨌든 전세가 오르면서 매매가 오르면서 전세를 끌어주는 약간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매매가 전세가 갭이 좀 적었던 지역들 뭐 성북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뭐 이제 뭐 노원이라든가 이제 네. 대다수의 서울의 약간 외곽에 이제 좀 중하급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역들은 전세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세가 결국은 많이 움직임으로 해서 매가에 영향을 분명히 미쳐요. 밀어 올린다 뭐 이렇게까지 과장되게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탄탄하게 밑에서 하방에서 시세를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지금 매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마침 그게 지금 규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지금 그 지역들은 거래가 그래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띄엄띄엄 많지 않아도 어쨌든 실수요자분들은 살 집을 찾아야 되고 전세가 너무 올라 있으면 한 2억만 더 보태면 내 집을 사겠다. 그렇죠. 그러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서 네.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전세가 지금 이제 매물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반전세가 많이 나오거나 많죠. 아니면은 맞아요. 네. 월세로 전향한 사람들도 좀 많나요? 그렇죠. 월세도 지금 사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대출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월세가 또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 네.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건들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집 주인분들도 그렇게 세팅해서 물건들 내놓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가격이 많이 올라서 네. 뭐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뭐 월세화가 됐다는데 이제 반전세가 많이 늘어난 거죠. 네, 반전세. 그리고 월세 그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황. 근데 사실 월세는 그야말로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버리는 돈이죠. 네, 버리는 돈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높은 월세를 계속 지급하면서 살기가 버거우니 뭔가 또 다른 선택지를 찾겠죠. 그냥 네. 조금 저렴한 그 집으로 네. 임대가가 좀 저렴한 집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좀 저렴한 물건을 아예 사는 걸로 방향을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또 이 전월세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2026년도 여건까지도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때도 그렇죠. 지금 이게 좀 유지가 될 것 그렇죠. 같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불안하네. 굉장히 불안한 네. 시장이에요 지금. 무주택자들 부탁드립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진짜. 예, 네. 집 사야 됩니다. 근데 뭐 정말, 집을 네. 그렇잖아요. 뭐 처음부터 강남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고 서울로 맞습니다. 진입하기 되게 네.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서울하고 연결이 잘 돼 있는 어떤 이제 조금 그거보다 떨어지는 지역이라도 저는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네. 예. 근데 저 궁금한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풍선 효과가 일어나면은 저기 지금 좀 안 움직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뭐 네. 안산이라든지 조금 네, 예. 네. 아직까지 시흥 안산도요. 안산 초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몇 곳 교통우제 그쵸. 좋은 상품성 좋은 아파트들이 있는 곳 있잖아요. 30평 10억해요. 거기는 비싸고 거래도 좀 많은데 예. 이제 뭐 예를 들어 시흥에서도 뭐 그 뭡니까 그 시흥시청역 네, 장곡역. 정왕동이라든가 예, 정왕동. 뭐 이런데 좀 가격이 좀 많이 좀 비싸지 않은 이제 안산에서도 좀 구축들이 모여 있는 이런 곳들이 좀 시세가 좀 많이 둘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거기의 흐름은 결국은 그 이제 그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주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많이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은 같이 조금 약간씩 흐름을 빨리 움직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워낙 눌려 있었고 좀 회복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지금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니까. 하지만은 시간차를 두고 분명히 같이 가격은 움직일 수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돈이
난 지금 1억밖에 없는데 많이 대출을 받아봤자 2억까지밖에 대출을 못 받아. 3억의 집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있어요. 집은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나는 돈을 더 모아서 더 좋은 데를 가야지. 그래서 저는 집을 사고 거기서 내가 열심히 돈도 모으고 또 하면서 그 다음을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저는 좀 어떤 얘기를 좀 하냐면요. 좀 거기서 연결해서 똑같은 맥락인데, 네. 그러니까 집을 처음부터 10억짜리를 못 사면은 대출을 받아서 5억짜리를 사고 그쵸. 돈을 모으는 거를 뭐 미국 주식이나 조금 더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네.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두 개가 같이 벌릴 수 움직이니까 있죠. 네. 나중에 또 레버리지를 더 사용해가지고 그쵸.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면은 망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를 생각하고 사고 이제 계단을 건너가야지. 그거 한다고 돈만 모으면은 못 따라갑니다.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네. 첫 집 사시는 분이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집을 산다면 나는 그래도 어디쯤엔 사야지. 어디에는 사고 싶은데 영통에는 사고 싶은데 영통 시세가 너무 올라서 광구에 사고 싶은데 광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대치 내 눈높이에서 좀 눈높이를 낮춰야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예전에 광진구에 어떤 분이 너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도 광진구가 싸진 않았는데 2000몇 년도지? 한 2019년도? 2020년도. 근데 돈 얼마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1억 있다. 이러는 거예요. 1억으로 못 산다. 그래도 광진구 가고 싶다. 저는 안 된다.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안 좋은 급지 1억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결국 광진구를 갔는데 전세로 갔어요. 그랬구나. 전월세.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거. 되는 거야. 결국.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거주에 대한 부분을 너무 비중을 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거주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면 되는데 내 자산의 가치는 늘 수가 없는 구조로 그쵸. 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차피 내가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해서 그 다음을 노리면 되는데 당장 그 눈높이를 낮추는 게 좀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눈높이를 높여서 전 월세로 갈 바에 그렇죠. 눈높이를 낮춰서 내 재산을 가지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유하면은 그 부가티라는 비싼 차를 렌트를 싸게 하는 것보다 그쵸. 그랜저 한 대를 사는 게 낫다. 내 차를 하는 게 낫죠. 맞아요. 네, 그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전월세 문제 많다. 그거 올라간다. 전월세 살지 마라. 이게 결론이고요. 그죠? 결론 심플합니다. 네, 심플한데 네, 좀 중요한,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핵심이죠, 핵심.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급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은 정비 사업들을 조금 잘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인데 정비 사업들이 규제로 인해서 좀 사업성이 안 좋아지고 거래가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분양가도 올라가고 공사비도 올라가고 하는 와중에 재건축도 나쁘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규제는 있지만은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지금 규제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거, 뭐 이런 분양가 상승, 공사비 상승 이런 거 있으면서 사는 거 이런 게 좀 괜찮을까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전 찬성입니다. 완전 찬성. 완전 하셔야 된다 생각. Absolutely 찬성. 이게 예.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매수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과 투자의 어떤 갖고 계시는 어떤 가치관에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은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두드러지는 어떤 투자의 물건이죠. 그래서 사실 좀 접근 자체가 어려워요. 물론 지금 재건축은 굉장히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가격이. 근데 이제 미래 가치를 많이 끌어와서 시세가 반영된 곳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규제로 인해서 이제 조합 설립 인가나면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버린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약간 위축된 것도 있어요. 난 못 팔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좀 가격이 조금씩 호가가 내려오는 물건들도 있거든요. 목동도 지금 가격이 아주 무겁지가 않아요. 최근에 이제 목동 거래되는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타이밍상은 지금 그런 물건을 좀 노리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무조건 무서워할 건 아닌 게 이게 이제 사업 지연이 있으면은 매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 안 들어가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 내가 그때 가서 매도의 기회가 나왔을 때 팔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3년 안에 돼서 못 팔아. 이거는 좋은 소식이에요. 사업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착공까지 조금 관리 처분인가 나서 착공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3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또 팔 수 있으니까 안 된다면 빨리 갔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보고 다만 이제 토어제가 있어서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재건축은 내가 실거주할 수 있는 컨디션이냐 또는 내가 몸테크에 그렇게 취약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좀 잘 체크가 되셔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재건축은 약간 되게 추천 많이 들었을 때는 언제였냐면 아직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이제 구역이 지정될랑 말랑 이렇게 될 때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재건축 아파트 중에서 가격이 지금 조금 그래도 괜찮은 타이밍에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볼 때 목동이 좀 요즘 괜찮아 보이고 뭐 성산시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약간 거래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물건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지금 좀 접근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요. 아니라면 재개발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사비 인상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사실 재개발은 허들이 좀 높아서 많은 분들이 많이 겁을 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봐도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에 가격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싸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극초기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이 돼 있는 곳들이라면 전 리스크는 많이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선택이 아닌가. 적어도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단계 들어가거나 관리 처분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단계 들어가는 물건들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주에 대한 토어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물건들은 나중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되면은 들어가야 되는 게 지금 조건이긴 해요. 조합원 입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처분인가 났으면 이게 조합원 입주권으로 봐요. 네, 그러니까 승계 조합원이 입주권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너가 집을 지금 여기 토어제 지역인데 이걸 샀다는 거는 나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거 알지? 그럼 준공되면 들어가야 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관리 처분인가 안 난 물건이 지금 되게 좋죠. 토어제도 아니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관리 처분인가 나면 그동안 못 팔긴 해요. 양도 제한이 걸리긴 하지만 그것도 사업 시행 인가부터 3년 안에 이게 진행이 안 됐으면 또 양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양도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 여건과 이런 환경들을 좀 보면서 매도할 기회는 또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지금이 좋은 기회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지금 여기 신축이 얼마인데 얘는 지금 신축 가격 와 있잖아라고 생각하면은 그 미래를 생각 안 한 거죠. 미래를 생각 안 한 거죠. 현재 가치는 그런데 앞으로 저게 5년 뒤에 6년 뒤에 새 아파트가 된다. 10년 뒤에 된다 생각하면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렇게 되면 그때가 새 아파트고 그렇죠. 대장주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초기 단계 재개발 물건도 지금은 사실 빌라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작은 자금을 들일 수 있고 토어제 들어가 있지 않은 물건들이라면은 저는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다 올라 있는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한강벨트 라인 아닌 쪽이라도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인데 토어제가 적용 안 되는 곳들은 갭 투자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더 넓혀본다면 사실 정비 사업이 오히려 더 좋은 카드가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정봉님께서 수진 1구역 성남시의 수진 1구역도 진행이 좀 사업 시행인가까지인가 그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예. 너무 좋죠. 예. 여기를 들어가는 거는 어떤 이게 사실은 저는 여기 구 성남에서 지금 재개발 진행 중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 게 저는 수진 1구역 위치랑 속도 진행도 빠르고 위치도 좋고 네. 또 워낙 대규모 단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저게 잠깐 이 고도 제한 뭐 이슈로 네, 그래서 맞아요.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가도 되냐? 그게 무슨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되면은 그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도 아파트 시세가 훨씬 주변의 어떤 가치보다 우위로 갈 텐데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고 요거보다 또 빠른 게 상대원 2구역이 지금 철거까지 했잖아요. 교회 이슈 네네. 때문에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입지적으로 봤을 때 수진 1구역이 네, 더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철거된 것들은 지금 이제 아까 얘기대로 토어제가 됐기 때문에 입주권이라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입주를 해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에 조금 여지가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거기 그런 곳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되게 그 재개발 중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정도 간 게 되게 큰 그렇죠. 기회네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은 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가 되기 직전에 있는 것들이 네, 이제 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출이 이제 그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 대출 문제가 그 이제 LTV. 조합별로 안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어디는 이제 뭐 노량진 뭐 일산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사에서 이걸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잘 풀어가는 맞아요. 케이스인데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대출 문제가 걸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이 좀 체크가 되신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기회다, 네. 네,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재건축하고 재개발 몸테크가 필요한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가라. 미래 가치를 봐라.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미래의 가치를 보고 떠나라. 출발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기회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뭐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럴 것 같아요. 서울 경기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 전체와 경기의 서울 남부 쪽하고 서쪽 이쪽에 붙어 있는 경기도 쪽 있죠. 거기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싹 정리해가지고 그렇죠. 뭐, 사업 네. 시행인가까지 어디 갔는지 관리 처분인가가 어디 갔는지 거기에 대한 금액대가 대략적으로 어딘지를 다 정리를 한 다음에 나한테 맞는 걸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찾고 네. 입지가 괜찮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체킹해서 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걸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유소영 대표님도 그러니까는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유소영 대표님 그 상담 잘하기로 유명한 또 소문이 다 났어. 어디까지 났냐면은 저기 은하계 밖에까지 소문 다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유소영 대표님하고도 같이 이제 고민을 머리 맞대서 해주시면은 아마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 괜찮다라는 얘기했고 그러면은 2026년도 집값 뭐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수도권 뭐 지방 뭐 어디까지 퍼질지 모르지만은 개략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뭐 지금 한 2022년, 2023년부터 초부터 해서 여태까지 계속 상승을 얘기를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상승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하락할 요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승인 것이지 그냥 무작위로 상승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규제가 굉장히 세게 나왔지만 이게 시장을 과연 이길 규제이냐? 여태까지 한 번도 시장을 규제가 이긴 적이 없었고 무엇보다 지금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상승을 끌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소들인 이제 공급 문제, 공급이 극부족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 유동성이 지금 정말 돈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정부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 상황 속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고 이걸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 이창용 하는 총재가 지금 집값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가 이제 그 약간 그 어떤 이성적인 그 판단 기준 뛰어넘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꼬아서 한 건데 다시 얘기하면 심리시장이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심리시장이.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공급과 이 공급 문제와 유동성 문제는 원래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시세를 끌어가는 요소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움직여도 그동안 잘 안 따라왔던 게 이 심리시장이었었는데 심리시장이 이제는 완전히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5 대책 나왔을 때도 당일날 비규제적으로 매수가 붙은 걸 보면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이 시장에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연하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심리시장이 움직이는 한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강한 두 가지 요소가 다 상승의 환경인데 심리까지 얹어진다면 이게 멈추기가 어려운 구조이거든요. 뭐 규제가 강하게 와서 잠깐 쉬어갈 수는 있을지언정 가격이
밑으로 빠진다거나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큰 방향의 틀이 바뀌어질 수는 절대 없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6년 역시 상승의 어떤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다만 이제 주요한 지역들에 많이 올랐던 상승의 흐름을 좀 그동안 못 올랐던 지역, 규제 지역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눌려 있었던 지역들, 그리고 비규제 지역에서 이제 그 흐름을 받아가는 그러한 구조로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지방 대도시들 중에서 주요한 광역시들, 그리고 그동안 좀 공급의 어떤 불균형이 계속 있어서 시세가 올라가지 못했던 지역들, 부산, 대구 이런 지역들이나 세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지역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상승의 흐름을 좀 강하게 받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인천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인천은 내년부터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상승의 에너지가 계속 있긴 한데 그 상승의 흐름을 좀 그동안 못 갔던 지역들에게 많이 나눠주는 구조로 내년 시장에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 결론은 나눔입니다. 네. 주요 지역들 거기에서 나눔을 받아야 되는 지역들이 있으면 네. 상대적으로 눌려진 지역들에게 좀 역할을 좀 줄 것이다. 네. 그다음에 주요 지방 광역지자체들 중에서 일부 지역들은 움직일 거. 제가 이제 부산을 많이 얘기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11월 22일 날 남천 삼익비치가 총회를 열거든요. 그 총회가 열린 이후에 사업 시행과 변경에 대한 총회가 열린 이후에 좀 시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지금 부산이 분위기가 조금 좋은 데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쵸, 지금 조금씩. 예, 네. 그래서 일부 지역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산의 불씨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또 선도지구 지정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추이를 보면서 부산은 저도 내년에 움직임이 좀 클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 내년은 인천에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인천도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진짜 보고 있어요. 네. 이전에 어느 지역을 얘기했느냐, 부평이나 이제 송도 중심으로 연수구 내에 있는 지역들, 거기들이 움직임들이 좋아지고 올 것이다. 그 근거 자체는 지금 흐름이 괜찮거든요. 거래량 증가하고, 되게 제가 거래량 보니까 서울은 아직 이제 토호제 때문에 또 더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데 거래량이 지난달하고 지난달보다 떨어져 있고, 경기도랑 인천은요 더 올랐습니다. 네, 맞아요. 더 그러니까 올랐습니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개 지역이 규제로 묶여 있는데도, 그렇죠. 근데도 더 거래가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거래가 많은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무서운 비교를 시장이 된 해보니까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심리가 아까 전에 표현이 이제 이성을 뛰어넘었댔는데, 보통 집은요 그 또라이들이 먼저 팍 들어가는 거예요. 또라이. 그리고 그 또라이들이 탁 들어가면 쟤 또라이네 하는데 분위기 보니까 눈치 빠른 사람이 한번 따라가 볼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반 사람이 따라가고 다 완전 너나 나나 다 할 때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물립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또라이가 되지 못하더라도 눈치 빠른 사람들이면 좋습니다. 네. 지금은 눈치 빠른 사람이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인천 전망 좋다. 지금 카메라 배터리도 거의 다 됐네. 아, 그래요? 예. 네. 자, 갑자기 꺼질 그러면은 뻔했어요. 꺼지기 전에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네네. 가시죠. 좀 시장이 되게 이제 되게 변화무쌍한 매 해마다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규제 파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또 이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움직였던 것들은 좀 쉬어가고, 또 그동안 못 갔던 것들은 이제 조명받는 이런 환경으로 또 우리가 가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결국 시장의 에너지는 뭐 규제로 인해서든 아니면 시장의 에너지가 너무 과도해졌을 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 하면서 균형 있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도 뭔가 계속 같은 에너지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이미 부의 길 위에 한참 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요즘 독감이 많이 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